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반세기가 조금 더 지난 지금 한국은 전 세계 그 어떤 강대국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한 기자는 자신의 신문 기사에서 한국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핵무기가 없어도 전 세계 6위의 군사력을 자랑하며 경제력으로는 세계 10위권에 포진하면서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실제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한국에게 함부로 군사력을 자랑했다가는 현모 1, 2, 3, 4를 모조리 날려 미사일 바다로 만들어버릴 수 있고 우리가 멸망하더라도 상대방을 회복불능까지는 만들 수 있는 것이 현실이죠. 당연히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사기밀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할 수 있게 된 바탕에는 푸틴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 미국에서 경찰견 한 마리가 긴급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견 오리는 범죄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우연히 고슴도치를 발견했는데 깜짝 놀란 고슴도치가 오리를 공격해 고슴도치 가시 200개가 얼굴에 박혔습니다. 2시간의 긴 수술 동안 오리는 얼굴에 박힌 모든 가시를 제거했고 간신히 회복에 나섰으나 다시는 경찰견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며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렇듯 고슴도치는 귀여운 외형과는 다르게 아주 잔인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몸을 덮고 있는 가시는 오로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고슴도치는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생존, 여우가, 사자가 표범이 공격하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공격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고슴도치를 건드리는 순간 어떤 동물이라도 죽음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치명상을 입히죠. 한국은 이 고슴도치의 전략에서 차관의 군사 전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제 공격은 하지 않지만 일단 공격하는 순간 적어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치명상을 입히겠다는 것이죠.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외교 전쟁이 일어나는 극동아시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4개의 나라는 전부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강대국이죠. 한국 바로 위에는 북한이라는 대책 없는 나라가 떡하니 자리하고 있고 그 위로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으며 남쪽으로는 호시탐탐 대륙 진출을 노리는 일본 그리고 미국과 태평양을 접하고 있죠. 그 때문에 19세기 말부터 한반도는 열강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한반도를 시장 삼으려는 미국, 프랑스는 물론이고 일본은 개항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침범해왔고 동아시아 패권을 잡기 위해 일으킨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는 결국 한반도를 식민지 삼았습니다. 하지만 1세기가 지난 지금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예전처럼 강대국들이 마음대로 쥐고 휘두를 수 없는 힘을 가진 국가가 됐죠. 핵무기가 없지만 세계 6위권의 군사력을 가졌다는 점은 한국의 무기체계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북한이든 절대로 먼저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한국의 총성이 울리는 순간 어떤 국가라도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고슴도치 전략이죠. 그런데 이 고슴도치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무기체계들의 많은 부분이 냉전시대의 주인공 러시아 덕분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6.25 전쟁 당시 한국군은 소총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총알도 전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1년 만에 거의 동나는 바람에 거의 구걸하다시피 구해야 했죠. 당시 국군은 소련제 전차 등의 무기로 완벽하게 무장한 북한군에 맞서 겨우 몇 대에 불과한 장갑차와 바주카포와 소총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한국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한 무장이었죠. 3년간의 전쟁으로 한국은 초토화됐고 광복 후 5년 만에 또다시 민족이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주 국방에 힘썼지만 기술력 하나 없이 맨땅에 헤딩하는 일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무기 수준이 급격하게 발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체결한 불곰 사업이죠. 보통 불곰 사업이라고 말하면 러시아한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국가방위의 차원에서는 말이죠. 불곰 사업은 1990년 12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해 3월 소련에서는 소련 최초이자 마지막 대통령 고르바초프가 취임했죠. 고르바초프는 대통령이 되자 자신이 직면한 현실을 깨닫고는 고립이 아닌 상생을 선택했습니다. 이제까지 굳게 닫혔던 공산주의 국가의 문을 열어 서방 국가들과 수교를 맺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수교도 수교지만 소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그가 원하는 개혁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는데 결국 그는 돈을 빌려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소련에 무지막지하게 매장된 제야자원을 내세워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던 중 경제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지하자원의 필요성이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 찾던 찰나에 한국이 떠오른 겁니다. 당시 모스크바를 방문한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30억 달러에 달하는 경협 차관을 잠정 합의했고 이듬해부터 현금 차관 10억 달러, 소비재 차관 15억 달러, 자본재 차관 5억 달러 등 총 30억 달러를 3년에 걸쳐 제공하는 데 합의했죠. 당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200억 달러가 약간 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30억 달러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는데 1991년 한국은 소련에게 14억 7천만 달러를 빌려주죠. 하지만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러시아에서는 보수파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했고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실각하면서 그해 12월 소련은 해체됐고 한국은 낙동강 오리알이 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들어섰는데 초반 러시아는 자국이 소련의 모든 부채를 떠안을 수 없다고 맞섰지만 1992년 엘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러시아가 전액 상환을 책임지겠다고 밝히면서 책임 소재가 러시아로 귀속됐는데요. 그러나 러시아는 최악의 경제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자조차도 제대로 갚지 못하면서 채무액이 눈덩이처럼 불었죠. 이때 제시된 상환 방법이 현금으로 받는 대신 현물로 돌려받는 것이었습니다. 즉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방산물자로 대납받는 것이죠. 한국 정부에서는 처음 현금만 받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아무리 쥐어짜도 나오지 않는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 현물 상환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러시아 무기가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불곰 사업은 1995년 1998년까지 1차 푸틴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체결한 2차 2002년 2006년 그리고 2010년부터 협상이 결렬되어 추진되지 않는 3차 불곰 사업은 얼마 전 러시아 측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1차 사업에서는 러시아산 T-86 전차, BMP-3 장갑차, 휴대용 대공 미사일, 대전 차유도탄 등 4개 품목을 들여왔는데요. 이때 한국에 들어온 T-82 전차가 대박입니다. 당시 러시아 육군에서도 근이 칭호를 붙이는 최정예 기갑사단에만 극히 일부가 배치되어 있었던 전차 33대가 1995년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북한은 길길이 날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면 이 전차는 수출용이 아니라 오로지 러시아 내에서만 사용하기로 결정됐고 러시아에도 몇 대 배치되지 않고 페인트도 마르지 않은 순정 상태로 그대로 한국으로 들어왔으니까요. 보통 수출용으로 제작할 때는 성능을 다운그레이드 시키기 마련이지만 T-80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를 받아본 엔지니어들은 마음 놓고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소련의 전차 기술을 모조리 습득할 수 있었고 결국 이 기술을 바탕으로 K 흑표 전차를 완성시켰죠. 미국산이 아닌 이상 최고 수준의 러시아 무기는 꿈도 못 꾸던 한국이었지만 못 받은 돈 대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술을 쌓죠. 그리고 K 흑표를 전 세계 곳곳으로 수출하면서 한국이 무기 강국으로 도약함에 있어서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자랑하는 K-부자주포든 K-흑표든 이런 종류의 무기는 적군이 한국 영토에 상륙했을 때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기들은 공중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지지대로 삼고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상 한국 영토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고슴도치 전략으로 상대방 국가에 치명타를 입히는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바로 미사일입니다. 일본이 다시는 한국을 침략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도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등이 함부로 까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국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이 러시아와의 불곰 사업에서 힌트를 얻어 발전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북한은 2번에 걸쳐 무엇인가를 왔습니다. 이 무엇의 정체에 대해서는 북한을 빼고는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것을 미사일로 부르기를 꺼려했으니까요. 그런데 언론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인데 이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6.25 전쟁을 일으킨 후에도 지속적으로 러시아 기술을 습득했으니까요. 사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의 출발점은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을 뜯어보고 다시 조립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러시아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이날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역시 러시아로부터 얻은 미사일을 분석해 만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북한이 쓴 미사일과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더불어 똑같은 모습을 가진 탄도미사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2B 탄도미사일이죠. 이 세 개의 미사일을 비교해보면 새쌍둥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완전히 동일한 모습인데요. 2019년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2B는 탄도미사일이 정전 고도를 지나 하강 단계에서 활강비, 상승 비행을 하는 풀업 기동을 하는데 이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오래전부터 가진 기술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배운 기술이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두고 다양한 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 현무 EB에 적용된 기술은 불곰 사업 당시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들여와 미사일 설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도 있고, 소련이 붕괴된 후 우크라이나에서 흘러나온 이스칸데르 설계도를 바탕으로 현무 EB를 개발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유출한 당사자도 입수한 당사자도 말이 없으니 아마 이 비밀은 영원히 묻히겠죠. 한국의 무기 기술은 현재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오로지 북한에게 다시는 짓밟히지 않기 위해 자존심 굽히며 수많은 무기를 수입했다가 이제는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했죠. 현재는 한국형 전투기 직접 생산을 코앞에 두고 있고, 한국형 이지스함을 직접 건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가진 미사일은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짧게는 탄도미사일로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은 가볍게 제압할 수 있고, 순항미사일로는 저 멀리 베트남까지도 겨냥하고 있으며, 좀 더 기술 개발에 공을 들인다면 미국 본토를 정면으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까지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냉전시대의 경제고 민생이고 내팽개치고 오로지 무기 개발에만 치중했던 소련이 가진 핵심 기술들을 불곰 사업을 통해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었고, 이 덕분에 직접 연관되는 무기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까지 감히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재산을 얻게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전한 비판의 소지는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국가방위 차원에서 러시아가 방산물자로 채무를 갚았다는 것은 미래에서 돌아봤을 때 큰 행운이 아니었을까요?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